왜 자꾸 길에서 아는 척이에요? 아니, 시모가 며느리한테 아는 척도 하면 안 되니? 옷 입고 다니는 꼬라지 좀 보세요. 어디 부끄러워서 아는 척 하기도 싫다고요. 직업도 변변찮으면서 어디 아는 척이에요. 뭐라고? 직업엔 귀천이 없는 법이야. 한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우리 아들을 키웠어.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난하세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개무시를 당한 이명숙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명숙 씨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데도 아들은 끝까지 못 본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과 며느리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겠죠. 이명숙 씨가 과연 어떤 기막힌 방법으로 복수에 성공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사연 시작 전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명숙입니다. 올해도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는 명절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냄비도,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도, 자식들과 손주들이 둘러앉아 웃으며 떠들던 소란스러운 분위기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사라지고 한 끼를 때우듯 대충 지어진 밥상만 제 앞에 외롭게 놓여 있습니다. 저는 홀로 주방 의자에 앉아 아무도 오지 않는 현관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TV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에서는 명절 특집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나누고 차례상을 차리고 어린 손주들이 세배를 하며 한복을 입은 부모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TV 속 아나운서는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을 이야기하며 스튜디오에 초대한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20개가 넘는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수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순간 TV 화면 속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놓칠 뻔했습니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잘 다려진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채 여유롭게 앉아있는 남자. 그 남자는 바로 내 아들 동수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얼굴도 못 본 아들을 TV를 통해서 보고 있었으니깐요. 저는 조용히 TV 화면을 응시한 채 숨조차 쉬기 힘든 기분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나운서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시기까지 부모님의 도움과 희생이 컸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어떤 도움이나 조언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우리 아들이 어떤 말을 할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나를 안 찾아온 지 5년이 훌쩍 넘었고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는 아들이지만 내가 아들을 위해 바친 세월과 희생을 과연 이야기할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추위에 손이 부르트도록 장사를 하며 나 자신을 위해선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학비를 대고 새 옷을 사주고 아들만큼은 배부르게 먹이기 위해 애썼던 그 지난 날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저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텔레비전 화면을 뚫고 들어가서 아들놈의 양복깃을 움켜쥐고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운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명절에는 부모님을 찾아뵈실 거죠?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익숙하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한 해도 빼먹은 적 없이 명절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저보고 효자라고 다들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손끝이 시려서 온몸이 분노로 달아올라서 주먹을 꽉 쥔 채 텔레비전을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 한 해도 빼먹은 적이 없다고? 아들의 얼굴을 못 본 지 어느새 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아들이 성공하고 나니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제가 부끄럽겠지요. 아마 그 이유 때문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들이, 단 한 통의 전화도 없던 아들이, 카메라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효자인 것처럼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채 TV 속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태연하게 늘어놓는 저 사람이 내가 모든 걸 희생하며 키워온 내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먼지가 쌓인 액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의 아들이 내 손을 꼭 붙잡고 환하게 웃던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텔레비전 속에서 본 그 남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아이와 지금의 텔레비전 속 저 남자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아들이 연락 한 번 없어도 그동안 꾹 참아왔습니다. 아들이 바쁘니까, 아들이 성공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연락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명절에도 단 한 번 찾아오지 않으면서 이제는 세상에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는 걸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곧장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발걸음이 점점 더 빠르게 내디뎌졌습니다. 거센 바람을 뚫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차갑게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한 손에 꼭 쥔 주소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이 길이 맞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는 하늘을 찌르듯이 우뚝 솟아있는 초고층 아파트가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정말 비싸 보이는 외제차들을 보니 순간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살던 세계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는 길 한복판에서 떡볶이를 팔았고 거친 손으로 뜨거운 철판을 뒤집으며 겨울이면 손이 트고 갈라졌고 비 오는 날이면 비를 맞으며 쭈그려 앉아 떨면서도 단 한 번도 내 삶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은 이런 좋은 곳에 살면서 가난했던 저를 부끄러워하고 욕을 했겠지요? 저는 이가 갈릴 듯한 분노를 삼키며 단단하게 주먹을 쥔 채 아파트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 다다르자
정장 차림의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러 왔습니다. 경비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제 옷차림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드님을 보러 왔다고요? 아드님께서 몇 동 몇 호에 사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찾아오는 아들네 집이라 순간 정확한 동호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정확한 동호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경비원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드님이 어디 사시는지 동호수가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럼 아드님께 직접 전화라도 해보시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숱하게 눌렀던 번호를 다시 한번 천천히 눌렀습니다. 귀에 댄 휴대폰에서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경비원이 한숨을 쉬며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디 사는지 동호수도 모르고 아들은 전화도 안 받네요.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물건 팔러 오신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저는 손을 꼭 쥔 채 울컥한 감정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 아들을 보러 왔다고요. 제발요. 아니면 아저씨가 직접 이 번호로 전화 좀 해보세요. 왜인지 제 전화를 받질 않네요. 경비원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아들은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비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아들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진짜 이분이 어머니 되시는 분 맞으신가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 잠시 저 좀 바꿔주세요. 전화를 건네받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야, 엄마다. 그 순간 짧지만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경비원분 폰으로 왜 전화를 거세요? 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세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널 보러 직접 찾아왔어. 도대체 무슨 말이요? 할 말 있으면 문자로 남겨놓으세요. 저 지금 바쁘다고요. 저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절날 집에 있으면서 뭐가 그리 바쁘다는 거야? 내가 올 때까지 엄마는 이 앞에서 기다릴 테니 그리 알아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리 사람을 귀찮게 만드세요?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려고요?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5분이면 돼. 5분! 그렇게 나는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아들이 사는 동 입구까지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곧 아들을 만나면 절대 눈물을 보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따지고야 말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동안 기억에서 흐릿해진 아들의 집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집 앞에서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어머님.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은 커녕 냉랭한 짜증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러움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5분이면 된단다. 어서 문 좀 열어보렴. 저는 미리 연락 없이 오는 사람한텐 절대 문 열어주지 않아요. 그게 심지어 어머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찾아온 엄마를 문전박대라도 하겠다는 거니? 잠시면 된다고. 잠시면 5분이면 돼.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아들 얼굴도 못 보는 게 말이 돼? 그러나 인터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미친 듯이 벨을 눌렀습니다. 아, 벨 좀 그만 누르세요. 진짜 짜증나게.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마가 아들을 보러 찾아왔는데 경찰을 부르겠다는 거야?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벨을 다시 누르려다가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서럽고 비참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막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문전박대하는데 더 이상 이곳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눈발이 강하게 내리길래 눈이 그칠 때까지 잠시 쉬었다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 정자에 잠시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아들을 키우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오로지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장사가 안 되어 끼니를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만큼은 절대 굶기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헌 옷을 입어도 아들 옷만큼은 새 것으로 사주려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이제는 나를 부끄러워하고 나랑 연을 끊으려 하고 있으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손끝이 아려오고 발이 시려왔습니다. 눈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결국 몸을 녹이기 위해 주차장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이곳까지 오는 길, 아들의 집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며 느꼈던 비참함,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와 경멸 어린 시선까지 모든 것이 파도처럼 몰려와 나를 집어삼켰고 아무리 애써 참아보려 해도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조심히 가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힌 채 본능적으로 주차장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제 귀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제 아들의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차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껏 공손한 표정을 짓고 사돈의 손을 꼭 붙잡고 웃고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당당한 모습으로 날 깔보던 며느리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은 딸이 된 듯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손끝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돈들의 손에는 값비싸 보이는
고급 한우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한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더니 사돈들한텐 세상 효자 효녀인 척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아들과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동시에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차디찬 시멘트 바닥 위를 한 걸음 걸어가며 마음속에 있던 말들은 한마디씩 분명하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대체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돈들만 부모고 난 부모도 아니야?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들! 아들은 당황한 듯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하고 왔어야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어 아들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언제 내 연락을 받기나 했어! 연락을 받아야 미리 찾아온다고 말을 하지! 그때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더니 눈을 치켜뜨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양 없게 어디서 소리를 지르세요? 저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른 거야? 그 순간 며느리가 트렁크에서 뭔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툭 하고 던지더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참치캔 세트였습니다. 이거면 됐어요? 왜 우리 부모님한테는 선물 주면서 어머님한테는 선물을 안 주냐는 거 맞죠? 자, 여기 있어요. 얼른 받고 얼른 돌아가세요. 저는 며느리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이를 악물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지금 내가 참치캔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누굴 거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이러시는 건데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를 부모 취급도 안 하냐는 말이야. 그까짓 선물 안 받아도 상관없어. 그런데 도대체 내가 절 잘못했다고. 사돈들은 저렇게 잘 모시면서 나를 짐짝 취급하는지 이유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 순간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랑 어머님이랑 같나요? 길에서 노점상이나 운영하셨으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저희 부모님은 이런 대접 받을 만한 분들이죠. 제발 길에서 노점상이나 하셨으면 가만히 좀 있으세요. 어디 부끄러워서 아는 척 하기도 싫다고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직업엔 귀천이 없는 법이야. 나도 한평생 최선을 다해 일했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우리 아들을 키웠다고.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난하세요? 제 아들은 그 모든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끝까지 모른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런 대접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야? 그러나 아들은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러움과 비참함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왜 찾아왔냐고? 오늘 TV를 틀었더니 내가 나오더구나. 그런데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원망스러웠다고? 부모가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 해도 빠짐없이 명절마다 부모님 뵈러 갔다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때 아들이 차갑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가난하게 살아온 엄마가 부끄러워서 찾아가기도 싫다고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전국에 방송되는데 사실대로 말할 순 없잖아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작은 희망마저 모두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있었고, 더는 좋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엄마가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저는 복수를 결심하며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을 꼭 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날 외면한 채로, 며느리는 여전히 비웃는 얼굴로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꿈이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생한 현실이었고, 이제는 피하지 않고 그 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지만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 한구석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며 속이 뒤틀리는 듯한 서러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리 울어도 이 분노와 억울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참고 견디며 기다렸지만 결국 제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모욕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앞에서 비웃으며 던진 참치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투, 아들이 뒤돌아서 모른 척하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헤집으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러움과 분노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내 모든 걸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버려둔 채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라며 세상의 존경을 받는 꼴을 지켜볼 순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저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가 흰 종이를 꺼내 들고 굵고 선명한 글씨로 문구를 적었습니다. 노점상 운영하며 힘들게 키운 어머니를 버리고 성공한 후 부모를 외면한 불효자! 가난한 부모가 부끄럽다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명절마다 부모님을 챙긴다고 거짓말한 남자의 실체를 밝힙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갈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고, 한 글자를 적을 때마다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나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설 연휴가 얼른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 금요일 새벽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아침 어둠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저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문 밖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회사 본사 앞에 도착한 것은 아침 6시, 아직 하늘이 어둑한 시간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빌딩 앞은 점점 더 바빠졌으며, 저는 본사 입구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피켓을 높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고 저를 흘끗거리기 시작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휴대폰을 꺼내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고 피켓에 적힌 글자를 읽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거렸습니다. 이거 봐, 김 대표님 얘기 아니야? 저분이 진짜 대표님 어머님이야? 아니, TV에서는 엄청 효자인 척하던데 저건 뭐야?
직원들이 찍은 사진은 순식간에 직원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회사 내부에서도 소란이 일어났는지 보안팀 직원들이 다급히 뛰어나와 저를 말려보려 했지만 저는 더욱 단단히 피켓을 붙잡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대표가 어떤 불효자인지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나의 외침이 공기 속으로 울려 퍼지자 지나가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러던 그때 건물 입구에서 익숙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저는 피켓을 단단히 쥔 제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야말로 내가 엄마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긴 하니? 그 순간 아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아들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쥔 피켓을 내려놓고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엄마가 진짜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들은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 나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는 한우를 선물해주고 엄마한테는 참치캔 줘서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도 한우 사드릴 테니까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순간 모든 감각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내 돈으로 얼마든지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어. 너한테 도움 안 받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어요. 오직 짜증과 불안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내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가난하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널 키워준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몇 년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으면서 TV에 나와서는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지. 그리고 널 찾아간 엄마를 문전박대하면서 쫓아냈잖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 실체를 말이야. 내가 엄마를 어떻게 버렸고 어떤 상처를 줬는지 말이야. 아들은 더욱 얼굴을 일그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는 출근하는 직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 아들이 다급히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 여기 좀 와서 이 아줌마 좀 끌고 가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물 안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저를 강제로 끌려가려고 하자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 손 치워. 엄마가 아들 찾아온 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그러나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여러 명의 보안 요원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몸을 뒤로 빼며 손을 뿌리쳤지만 보안 요원 중 누군가가 팔을 잡아당기는 순간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허리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이 허리를 타고 번지면서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한 직원이 다급하게 다가왔지만 아들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온몸이 떨리는 걸 느끼며 손바닥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지만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아들이 배고프다고 울던 날, 남편 없이 혼자 노점상을 운영하며 비바람을 맞으며 장사하던 날, 거리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던 날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제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제서야 아들도 조금 놀란 듯해 보였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적당히 했어야죠. 앰뷸런스 좀 불러봐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는 아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놀란 기색이 살짝 서려 있었지만 걱정이나 후회보다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졌다는 듯한 불필요한 문제를 마주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곧 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 한복판에서 끊어질 듯이 밀려오는 서러움이었습니다. 아들의 싸늘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웬 낯선 여자가 절 찾아왔습니다. 김동수 대표님 어머님 되시죠?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연일보 기자 최지혜입니다. 제가 우연히 아드님 회사 앞에서 어머님이 넘어지는 걸 촬영했습니다. 여기 영상도 다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을 기사화할 생각입니다. 공론화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혹시 인터뷰에 응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도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하고 그 인터뷰가 퍼지게 되면 아들이 정말 곤란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들 회사에 찾아간 것도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지. 이렇게 기사까지 내보내서 아들을 매장시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차마 이렇게까진 못하겠어요. 그때 기자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휴대폰을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들 회사의 공식 SNS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한 노인이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소란을 일으키며 다친 척 연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당사 대표와 무관한 사람이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대표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더 이상 그 고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손을 꼭 쥐며 기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든지 기사 내셔도 좋아요. 당장 인터뷰하겠습니다. 기자는 제 눈빛을 확인한 뒤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들어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담담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며 살아왔는지 이제는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부모를 버렸는지 빠짐없이 말할 겁니다. 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노점상을 운영하며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거리에서 장사하며 비바람이 몰아쳐도 손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운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여름에도 단 한 번도 가게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먹고 싶은 걸 먹게 해주고 싶었고,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싶은 것을 참았고, 옷을 사고 싶어도 꾹 참았습니다. 매일같이 장사하느라 손톱에 때가 끼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타들어갔지만,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내 삶을 닮지 않길 바랐으니까요. 기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저는 속에 맺힌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공하고 나니 완전 달라졌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명절마다 이번에는 못 간다고 말하는 것도, 다음에 갈게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 4년, 그렇게 5년이 지나도록 연락 한 통 없더군요. 처음엔 너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이 익숙해졌고 기다리는 것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TV를 보는데 내 아들이 나와서 가난했던 부모가 날 방치했지만 나는 한 해도 빠짐없이 명절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기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직접 가서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네 집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배를 눌러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서 대놓고 짜증을 내며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하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주차장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를 건네며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아들의 얼굴이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연락 한 통 없으면서 사돈들한테는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놓고 말하더군요. 길에서 노점상이나 운영하셨으면 조용히 계세요. 우리 부모님은 회사 대표잖아요. 이런 대접 받을 만한 분들이죠. 기자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내 며느리가 한 말입니다. 내 직업이 부끄럽다는 듯이 자기 부모와 비교하며 나를 하대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나는 내 아들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다고. 그런데 며느리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가난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기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허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존재를 지우려 한다면 나는 내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이 필요하면 줄게요. 얼마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거냐고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비원들을 동원해서 저를 강제로 끌어내려다가 결국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회사 SNS를 통해 글을 올려 저한테 합의금을 받으려 쇼를 벌이는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제 인터뷰 영상과 기자가 작성한 기사가 인터넷에 퍼진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노점상하며 힘들게 키운 부모를 버린 성공한 CEO. 성공하고 나니 부모 생일에도 명절에도 찾지 않던 아들. TV에서는 세상 효자인 척. 버려진 어머니의 폭로. 대한민국을 뒤흔들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묻혀있던 내 인생이, 내 아픔이, 내 외로움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댓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운영하는 헬스장은 절대 안 갑니다. 불매 운동 시작합시다. 이런 사람이 돈을 벌어선 안 됩니다. 진짜 눈물 난다. 어머니, 힘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헬스장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하며 SNS에 불매 인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서 항의하는 사람들도 생겼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불과 주말 이틀 만에 말이죠. 정말 인터넷이 무서운 것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아침 드디어 아들과 며느리가 제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음기 하나 없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제발 인터뷰 영상 좀 내려달라고. 기자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절대 그럴 생각 없어. 엄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알겠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이제야 알겠다고? 네가 경호원 시켰어. 엄마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엄마가 입원까지 했는데 괜찮냐고 전화라도 한 통 했어? 병문안을 오길 했어? 그런데 이제 기사들이 올라오니 많이 다급한가 보구나.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더니 정말 놀라운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얼마면 되겠어요? 필요한 만큼 드릴 테니 없던 일로 해요. 저는 순간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결국 내내들 수준이구나. 마지막까지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네. 그게 아니라 됐어, 난 돈 필요 없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없던 일로는 못하겠어. 그만 돌아가렴.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단호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후회할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당분간은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다친 몸을 치료하는 데만 전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병원을 찾아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이에요. 내 사업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순 없잖아요. 제발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정말 후회돼요. 저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랑 함께 와서 어떻게든 돈으로 해결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간절해 보였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들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가방에서 웬 종이를 하나 꺼내 저한테 주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다시는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남겼어요. 이건 효도 각서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머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명절과 생신을 챙기고 정기적으로 연락드리며 절대로 다시는 어머님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 저희가 이 내용 중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때는 다시 기사로 올리셔도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돈으로 해결하려 했으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니?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헛소리를 한 것 같아요. 어머니를 정말 무시하려 했던 게 아니라 너무 겁이 나서 그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믿어주세요. 다시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조금만 시간을 주겠니?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데도 왜 아직도 망설이세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냉정한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1분이라도 빨리 기사를 내려야 한다니깐요.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아니면 이걸로 모든 걸 덮고 싶어서 이러는 건지 솔직히 아직 확신이 없어. 하루만 더 시간을 줄 수 있겠니? 아들은 짜증이 묻어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어요? 아니, 엄마가 원하는 거 다 적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러세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당장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딱 하루만 시간을 더 주렴. 좀 더 고민해보고 너희들을 용서할지 안 할지 결정하마. 아들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시가 급하거든요. 가능하시면 빨리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효도 각서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이 맞을까? 용서를 구하려고 무릎까지 꿇었잖아.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빨리 용서할지 말지 확답을 달라는 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맞는 걸까?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까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대답을 주기로 했는데 고민이 길어져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대답을 주려고 합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아들과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당하고 계속 용서할지 말지 고민하는 제가 답답하시죠? 그런데 막상 제가 인터뷰했던 기사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피해를 볼 것 같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란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남겨주시는 댓글들 정말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결정을 내리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이명숙 씨의 부탁대로 이명숙 씨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옳을지 경험 많은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명숙 씨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용서를 할지 안 할지 말고 다른 기발한 생각과 방법이 있다면 이명숙 씨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